서울숲 한복판에 우뚝 선 28층짜리 아파트 단지. 46평형 거실 창문으로는 한강이 보이고 현관을 나서면 분수대와 조경이 펼쳐지는 곳이었습니다. 이곳 2400호에 사는 정윤호 씨 가족은 겉으로 보기엔 참 화목해 보였죠. 45세의 남편은 판교에 있는 IT 기업 팀장이었고 41살 아내 이하진 씨는 구독자 12만 명을 보유한 라이프스타일 브이로거였습니다. 8살 외동딸 정소은이는 발레와 피아노를 배우며 자라고 있었고요. 하지만 이 집에는 한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바로 72세의 박혜임 씨였죠. 윤호 씨의 어머니이자 이 집의 진짜 주인이었습니다. 혜임 씨가 서울로 올라온 건 10개월 전이었어요. 충남 보령에서 49년간 장터 반찬 가게를 운영하던 그녀는 남편을 먼저 보낸 뒤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아들 윤호 씨가 몇 번이고 서울로 모시겠다고 했지만 혜임 씨는 고개를 저었죠. 자기가 살던 곳에서 살고 싶다고 아들네 집에 가면 불편할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작년 겨울 혜임 씨가 장을 보러 가다가 빙판에 미끄러져 손목을 다쳤습니다.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은 윤호 씨 부부가 급히 보령으로 내려왔고 그때 하진 씨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저희랑 같이 사세요. 제가 모실게요. 소은이도 할머니랑 살고 싶다고 그러는데요. 혜임 씨는 며느리의 그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짐을 꾸렸죠. 오래된 이불과 옷가지들, 그리고 보령에서 쓰던 항아리 몇 개를 챙겨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처음 한두 달은 괜찮았어요. 혜임 씨는 새벽 4시 반이면 일어나 김치를 버무리고 멸치 국물을 내서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손녀 소은이가 학교 갈 때면 도시락을 싸주고 윤호 씨가 출근할 때면 현관까지 배웅했죠. 하진 씨는 카메라를 들고 그 모습을 찍으며 우리 어머님 너무 사랑스러우시죠? 하고 브이로그에 올렸습니다. 댓글에는 시어머니분 진짜 귀여우세요. 효부 인증이네요. 같은 말들이 달렸고요. 하지만 카메라가 꺼지면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하진 씨는 창문을 활짝 열어 환기를 시키고 방향제를 뿌리며 혀를 찼죠. 혜임 씨가 만든 음식 냄새가 거실에 배는 게 싫었던 겁니다. 하진 씨의 브이로그 콘셉트는 화이트 톤 감성 라이프였거든요. 미니멀한 인테리어, 은은한 디퓨저 향, 깔끔한 주방. 그런데 시어머니가 만드는 된장국과 김치 냄새는 그 콘셉트를 해치는 요소였습니다. 혜임 씨는 그걸 눈치챘어요. 하진 씨가 자신이 요리한 뒤에 얼굴을 찌푸리는 걸 봤으니까요. 그래서 환기를 더 열심히 시키고 요리할 때도 환풍기를 최대로 틀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하진 씨의 표정은 더 굳어졌죠. 오늘은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하진 씨의 친구들이 집에 놀러 오기로 한 날이었어요. 하진 씨는 아침부터 청소를 하고 거실 소파를 정리하고 디퓨저를 새 걸로 바꿨습니다. 혜임 씨는 부엌에서 멸치볶음을 만들고 있었는데 하진 씨가 들어오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제 친구들 오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요리는 좀 나중에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혜임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았다. 그럼 이것만 마저 볶고 그만할게. 하진 씨는 입술을 깨물며 나갔어요. 혜임 씨는 가스 불을 끄고 멸치볶음을 밀폐용기에 담아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죠. 오후 2시쯤 하진 씨의 친구 3명이 도착했습니다. 모두 하진 씨처럼 브이로거거나 인플루언서였어요. 그들은 거실에 앉아 와인을 마시며 수다를 떨기 시작했죠. 혜임 씨는 방에서 나와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호 어머니예요. 친구들은 웃으며 인사를 받았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하진 언니 영상에서 많이 봤어요. 하진 씨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저희 얘기 좀 할 거니까 편하게 쉬세요. 혜임 씨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방으로 들어가려다가 주방에 물이라도 한 잔 따라 드릴까 싶어 부엌 쪽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친구들의 대화가 들렸어요. 언니, 요즘 어때?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 거. 하진 씨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아유, 말도 마.
진짜 답답해 죽겠어. 매일 새벽부터 부산 떨고 집에 냄새 진동하고 브이로그 찍기도 불편하단 말이지. 구독자들이 요즘 영상 퀄리티 떨어졌다고 그러는데 다 그것 때문이야. 그럼 어쩌게. 따로 모시기는 어렵고. 그게 쉽겠어? 윤호가 절대 안 된대. 엄마 혼자 두면 안 된다고. 다른 친구가 킥킥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언니는 좋잖아. 애 봐주고 밥도 해주시고. 하진 씨가 웃었습니다. 그건 맞긴 한데. 그래도 내 공간이 없는 느낌? 알지? 혜임 씨는 부엌 입구에 서서 그 말들을 듣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자기가 며느리한테 짐이 되고 있다는 걸 처음으로 명확하게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친구 중 한 명이 소파에서 일어나 부엌 쪽으로 왔어요. 물을 마시려고 온 거였죠. 그리고 혜임 씨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어머님, 거기 계셨어요? 혜임 씨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물 좀 마시려고. 친구는 어색하게 웃으며 냉장고에서 생수를 꺼냈어요. 그리고 돌아가려다가 식탁 위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아, 어머님, 여기 좀 닦아주실래요? 소은이가 과자 먹다가 부스러기 떨어뜨린 것 같은데. 그 말은 혜임 씨한테 칼처럼 꽂혔습니다. 손님이 아니라 집안일 하는 사람으로 취급받는 느낌이었죠. 혜임 씨는 아무 말 없이 행주를 들고 식탁을 닦았습니다. 친구는 감사해요 하고는 거실로 돌아갔어요. 혜임 씨는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죠. 우는 건 약한 사람이 하는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대신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짐이 된 건가? 저녁이 되자 윤호 씨가 퇴근했습니다. 혜임 씨는 저녁상을 차렸어요. 소은이가 좋아하는 계란말이와 된장국, 그리고 오후에 만들어둔 멸치볶음을 꺼내 놓았죠. 가족들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하진 씨는 젓가락을 들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친구들 왔을 때 방에 계셨잖아요. 나오셔서 같이 계시지 그러셨어요. 혜임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너희끼리 얘기해야지 내가 뭐. 윤호 씨가 밥을 떠먹으며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맛있어요. 역시 엄마 손맛이 최고야. 혜임 씨는 웃었지만 그 웃음은 진짜가 아니었습니다. 하진 씨는 된장국을 한 숟가락 떠먹더니 물을 마셨어요. 국이 짜다는 표정이었죠. 혜임 씨는 그걸 봤습니다. 하진아, 국이 짜니? 하진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그 말투에는 불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혜임 씨는 국을 한 숟가락 떠서 맛을 봤어요. 평소보다 조금 짠 것 같았죠. 손이 떨려서 소금을 너무 많이 넣은 모양이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오늘 정신이 없었나 보네. 윤호 씨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저는 딱 좋은데요. 하지만 하진 씨는 국을 더 이상 먹지 않았습니다. 그냥 밥과 반찬만 먹었죠. 혜임 씨는 그 모습을 보며 또 한 번 가슴이 아팠습니다. 밤이 되자 혜임 씨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있었던 일들을 떠올렸어요. 며느리의 말, 친구의 태도, 그리고 저녁 식사 때의 분위기. 모든 게 자기를 환영하지 않는다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건가? 하지만 어디로 가겠습니까? 보령에 있는 집은 이미 정리했고 이제 이곳이 혜임 씨의 유일한 보금자리였죠. 아들이 모시겠다고 해서 온 건데 이제 와서 다시 내려갈 수도 없었습니다. 혜임 씨는 한숨을 쉬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남편 생각이 났어요.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이런 상황에서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 이렇게 말했겠죠. 혜임아, 너는 너무 착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널 우습게 봐. 남편은 늘 그랬습니다. 혜임 씨가 남의 눈치를 너무 본다고 자기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죠. 하지만 혜임 씨는 그렇게 살 수가 없었어요. 남을 불편하게 하는 게 싫었고 갈등을 만드는 게 두려웠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혜임 씨는 또 새벽 4시 반에 일어났습니다. 부엌에 가서 멸치 국물을 내고 김치찌개를 끓이고 밥을 지었죠.
하지만 이번엔 환풍기를 더 세게 틀었습니다. 냄새가 집안에 배지 않도록요. 6시쯤 되자 하진 씨가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머리를 묶으며 부엌을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어요. 어머님, 또 김치찌개 끓이셨어요? 혜임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윤호가 좋아하잖니. 하진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님, 저희 요즘 건강식 위주로 먹으려고 하거든요. 김치찌개는 너무 자극적이잖아요. 혜임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 말이 틀린 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그럼 내가 다음부턴 뭘 해줄까? 하진 씨가 냉장고를 열며 말했습니다. 그냥 제가 할게요. 어머님은 편히 쉬세요. 그 말은 더 이상 요리하지 마세요라는 뜻이었습니다. 혜임 씨는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고개를 끄덕이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죠. 방문을 닫고 나니 눈물이 났습니다. 참았던 게 터진 거였죠. 혜임 씨는 소리 내지 않으려고 이불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며느리한테 들킬까 봐요. 그날 오후 혜임 씨는 혼자 집에 있었습니다. 윤호 씨는 회사에 갔고 하진 씨는 소은이를 데리고 발레 학원에 갔죠. 혜임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는데 집중이 되지 않았어요. 자꾸 아침에 있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혜임 씨는 72해를 살면서 늘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장터에서 반찬 가게를 할 때도 손님들한테 반찬을 더 많이 담아줬고 이웃이 힘들다고 하면 자기 것을 나눠줬죠. 남편은 그런 혜임 씨를 보며 당신은 너무 착해서 탈이라고 했지만 혜임 씨는 그게 옳은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착하게 살아온 게 오히려 독이 된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혜임 씨의 배려를 당연하게 여겼고 아들은 엄마의 마음을 몰랐죠. 혜임 씨는 한숨을 쉬며 채널을 돌렸습니다. 저녁 6시쯤 하진 씨와 소은이가 돌아왔어요. 소은이는 학원 가방을 던지며 소파에 폴짝 뛰어 올랐습니다. 할머니, 오늘 선생님이 제 발레 자세 칭찬했어요. 혜임 씨는 웃으며 손녀를 안았습니다. 그래, 우리 소은이 대단하네. 소은이는 혜임 씨의 무릎에 앉아 학원에서 있었던 일들을 신나게 얘기했어요. 혜임 씨는 손녀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이 순간만큼은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하진 씨가 끼어들었습니다. 소은아, 할머니 불편하시겠다. 어서 씻으러 가자. 소은이는 입을 삐죽거렸습니다. 엄마, 조금만요. 할머니랑 얘기하고 싶단 말이에요. 하진 씨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지금 가야지. 씻고 숙제해야지. 소은이는 마지못해 일어났어요. 혜임 씨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소은아. 숙제 먼저 하고 나중에 또 얘기하자. 소은이가 방으로 들어가자 하진 씨가 부엌으로 갔습니다. 혜임 씨는 텔레비전을 끄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려다가 하진 씨가 뭔가를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휴, 애가 할머니만 따르면 어떡하냐. 혜임 씨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았죠. 며느리는 혜임 씨가 손녀와 가까워지는 게 불편한 거였습니다. 그날 밤 혜임 씨는 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요. 자기가 이 집에서 할 수 있는 게 뭘까? 요리도 하지 말라고 하고 손녀와 시간을 보내는 것도 눈치가 보이고. 그럼 뭘 하며 살아야 할까요? 다음 날은 월요일이었습니다. 윤호 씨는 일찍 출근했고 하진 씨는 소은이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돌아왔어요. 혜임 씨는 거실에서 신문을 읽고 있었는데 하진 씨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전화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응, 언니. 나 지금 집이야. 혜임 씨는 신문에 집중하려 했지만 하진 씨의 목소리가 자꾸 들렸어요. 아니, 그게 말이지. 요즘 진짜 답답해 죽겠어.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다니까. 혜임 씨의 손이 멈췄습니다. 매일 새벽부터 부엌에서 뭘 하시는데 집에 냄새 진동하고. 나 요즘 브이로그 찍기도 힘들어. 구독자들이 댓글로 집 분위기 바뀌었다고 그러더라고. 혜임 씨는 신문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쿵쿵 뛰었죠. 그래서 윤호한테 말했어.
어머님 따로 모시자고. 근처에 작은 원룸이라도 구해드리면 되잖아. 그런데 윤호가 절대 안 된대. 엄마 혼자 두면 안 된다고. 하진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언니, 진짜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어. 우리 집 평수가 46평인데도 좁게 느껴진다고. 내 공간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혜임 씨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일어나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고 침대에 앉으니 눈물이 났습니다. 이번엔 참을 수가 없었죠. 나는 정말 짐이구나. 혜임 씨는 울면서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아들한테 말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참고 살아야 할까? 하지만 아들한테 말하면 며느리와 갈등이 생길 거였어요. 그럼 아들이 힘들어질 텐데 혜임 씨는 그게 싫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하진 씨가 혜임 씨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님 점심 드세요. 샌드위치 사왔어요. 혜임 씨는 눈물을 닦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래, 고맙다. 식탁에는 샌드위치와 샐러드가 놓여 있었어요. 하진 씨는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거 유기농 샐러드예요. 건강에 좋대요. 혜임 씨는 고개를 끄덕이고 샌드위치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맛이 없었죠. 아니, 맛이 없는 게 아니라 마음이 없었습니다. 먹어도 먹는 것 같지 않았어요. 하진 씨는 자기 휴대폰을 보며 샐러드를 먹고 있었습니다. 혜임 씨를 쳐다보지도 않았죠. 혜임 씨는 그 모습을 보며 또 한 번 마음이 아팠습니다. 같이 밥을 먹어도 함께 있는 게 아니구나. 식사를 마치고 혜임 씨는 설거지를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진 씨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아니다, 내가 할게. 어머님 진짜 괜찮아요. 편히 쉬세요. 혜임 씨는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 방으로 돌아가며 생각했어요. 설거지도 하지 말라고 하네. 며칠이 지났습니다. 혜임 씨는 점점 더 작아졌어요. 요리도 하지 않고 설거지도 하지 않고 손녀와도 오래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방에서 텔레비전을 보거나 창밖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죠. 윤호 씨는 그런 엄마를 보며 걱정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윤호 씨가 혜임 씨 방에 들어와 물었어요. 엄마, 어디 편찮으세요? 요즘 기운이 없으신 것 같은데. 혜임 씨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한가 보다. 엄마, 병원 한번 가보실래요? 아니야, 괜찮다니까. 너 걱정 말고 일이나 열심히 해라. 윤호 씨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혜임 씨가 괜찮다고 하니 그런 줄 알았죠. 사실 윤호 씨는 엄마의 마음을 읽는데 서툴렀습니다. 엄마가 힘들어하는 걸 알아채지 못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소은이가 갑자기 열이 났어요. 이마가 뜨겁고 기침을 했죠. 하진 씨는 당황했습니다. 윤호야, 소은이 열 엄청 높아. 어떡하지? 윤호 씨는 회사 회식 중이었어요. 전화를 받더니 말했습니다. 여보, 해열제 먹이고 좀 지켜봐. 내가 지금 바로 못 가. 중요한 자리야. 하진 씨는 짜증이 났습니다. 당신은 맨날 그러네. 애가 아픈데. 미안해, 여보. 1시간만. 금방 갈게. 하진 씨는 전화를 끊고 소은이를 안았어요. 소은이는 울먹였습니다. 엄마, 목이 아파요. 하진 씨는 해열제를 찾으려고 약장을 뒤졌는데 어디 있는지 몰랐죠. 평소에 약은 혜임 씨가 관리했거든요. 하진 씨는 다급하게 혜임 씨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님, 소은이가 열이 나는데 해열제 어디 있어요? 혜임 씨는 급히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내가 찾아줄게. 혜임 씨는 약장에서 해열제를 꺼내 물과 함께 소은이한테 먹였어요. 그리고 이마에 열 패치를 붙여주고 미지근한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줬습니다. 소은이는 할머니 품에 안겨 조금씩 진정됐죠. 하진 씨는 그 모습을 보며 안도했습니다. 휴, 어머님 감사해요. 혜임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애들은 원래 이럴 때가 있지. 하진 씨는 소파에 앉아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뭔가를 확인하려고 했는데 배터리가 다 닳았습니다.
충전기를 찾으러 방에 갔다 왔는데 깜빡하고 휴대폰을 거실 테이블 위에 놓고 갔어요. 혜임 씨는 소은이를 재우기 위해 안고 있었습니다. 소은이가 잠들자 조심스럽게 소은이 방에 눕혔죠. 그리고 거실로 돌아왔는데 테이블 위에 하진 씨의 휴대폰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폰 화면이 켜졌어요. 알림이 온 거였죠. 혜임 씨는 그냥 지나치려다가 화면에 뜬 이름을 보고 멈췄습니다. 발신자 냄새 폭탄 보령알매. 혜임 씨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자기를 가리키는 이름이라는 걸 알았죠. 손이 떨렸습니다.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지문 인식이 우연히 풀렸습니다. 아마 소은이 지문이 등록돼 있었나 봐요. 화면이 열리자 메시지가 보였습니다. 하진 씨 친구와의 대화였죠. 친구 언니 요즘 어때? 하진 아유 미치겠어. 냄새 폭탄 보령알매 때문에 집이 엉망이야. 친구 키읔 그 별명 너무한 거 아냐? 하진 근데 진짜 냄새 장난 아니거든. 매일 김치된장 냄새에 미칠 것 같아. 구독자들도 눈치챘는지 댓글에 뭔가 달라졌다고 그러더라. 친구 그럼 어쩌게 유유. 하진 일단 참아야지. 우리 새 아파트로 이사 가면 자연스럽게 분리할 거야. 그때까지만 버티는 거지. 혜임 씨는 더 위로 스크롤을 올렸습니다. 그러자 더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어요. 하진 사실 진짜 문제는 돈이야. 남편 월급으로는 강남 못 가거든. 근데 이 아파트가 시어머니 명의야. 시아버지 돌아가시면서 상속받은 거. 친구 헐 대박. 그럼 나중에 팔면? 하진 그게 목표지. 지금 시세가 27억 정도 되는데 여기 팔면 강남 중소형 갈 수 있어. 근데 시어머니 동의 없이는 못 팔잖아. 친구 그럼 어떡하게. 하진 일단 시어머니 기분 안 상하게 하면서 시간 끌어야지. 나중에 윤호가 잘 설득해서 명예 이전 받으면 되는 거고. 혜임 씨는 휴대폰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무릎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죠. 가슴이 너무 아파서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사람이 아니었구나. 냄새 폭탄, 보령알매, 그리고 돈 때문에 참는 존재. 혜임 씨는 그동안 자기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깨달았습니다. 며느리의 친절은 가짜였고 아들의 효심도 의무였으며 자기는 그저 집 명의자일 뿐이었죠. 혜임 씨는 바닥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으려고 입을 막았지만 눈물은 멈출 수 없었어요. 70이 넘도록 살면서 이렇게 모욕당한 적은 없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니 이상하게도 마음이 차가워졌습니다. 슬픔이 분노로 바뀌었죠. 혜임 씨는 눈물을 닦고 일어났어요. 거울을 보니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지만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그래, 이제 알았어. 혜임 씨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착하게 살지 않겠다고. 더 이상 눈치 보며 살지 않겠다고. 이제부턴 자기 인생을 살겠다고요. 다음 날 아침 혜임 씨는 새벽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4시 반에 일어나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했겠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왜 내가 일어나야 하지? 6시가 되자 하진 씨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부엌에 불이 켜져 있지 않은 걸 보고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혜임 씨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님, 어디 편찮으세요? 혜임 씨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괜찮아. 그럼 왜 안 일어나셨어요? 오늘은 좀 쉬고 싶어서. 하진 씨는 당황했습니다. 아침은요? 혜임 씨가 방문을 열고 나왔어요. 평소와 달리 표정이 담담했습니다. 하진아, 오늘은 내가 해. 나 좀 쉬고 싶다. 하진 씨는 입을 벙긋거렸습니다. 네. 하지만 왜 못하니? 아니, 그게 아니라 어머님이 항상 해주셔서. 혜임 씨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차가웠어요. 맨날 할 순 없지. 나도 사람이야. 하진 씨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혜임 씨는 화장실로 가서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그리고 현관으로 가서 신발을 신었습니다. 어머님 어디 가세요? 산책.
혜임 씨는 그렇게 말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하진 씨는 멍하니 서 있다가 어쩔 수 없이 부엌으로 갔어요. 냉장고를 열어봤지만 뭘 해야 할지 몰랐죠. 평소엔 혜임 씨가 다 해줬으니까요. 결국 하진 씨는 편의점에 가서 삼각김밥과 우유를 샀습니다. 윤호 씨가 일어나 식탁을 보더니 물었어요. 여보, 오늘 아침은 이게 다야? 어머님이 안 해주셨어. 나보고 하래. 윤호 씨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엄마가? 어디 편찮으신가? 아니, 그냥 쉬고 싶다고 하시더라. 윤호 씨는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삼각김밥을 뜯어 먹으며 출근 준비를 했죠. 혜임 씨는 서울숲 공원을 걷고 있었습니다. 아침 공기가 차가웠어요. 산책로를 따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부턴 내 인생을 살아야지. 혜임 씨는 벤치에 앉아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에서 검색했어요.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검색 결과를 보니 구청에 가면 된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혜임 씨는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났어요. 지하철역으로 향했죠. 성동구청은 집에서 세 정거장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혜임 씨는 오랜만에 지하철을 탔어요. 보령에서는 차를 타고 다녔는데 서울에 온 뒤로는 거의 집에만 있었거든요. 지하철 안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 학교 가는 학생들. 모두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죠. 혜임 씨는 손잡이를 잡고 서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나도 이제 나를 위해 바쁘게 살아야지. 구청에 도착해서 민원실로 갔습니다. 직원에게 물었어요. 저기 등기부등본 발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직원은 친절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신분증 가지고 계세요? 그럼 여기 신청서 작성하시면 돼요. 혜임 씨는 신청서를 받아 작성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꾹 참고 이름과 주소를 적었어요. 10분쯤 지나자 등기부등본이 나왔습니다. 종이를 받아든 혜임 씨는 의자에 앉아 천천히 읽었어요. 거기에는 분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소유자 박혜임. 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서울숲 아파트 2400호. 전용 면적 153제곱미터 46평. 시세 약 27억 원. 혜임 씨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허탈함이었어요. 나는 내 집에서 눈치를 보며 살았구나. 남편이 사망한 뒤 이 집이 자기 명의로 넘어온 걸 알고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얼마나 큰 재산인지 며느리가 이걸 노리고 있었다는 건 몰랐죠. 혜임 씨는 등기부등본을 가방에 넣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은행으로 향했어요. 자기 통장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은행에 도착해서 창구 직원에게 통장을 보여줬습니다. 잔액 확인 좀 해주세요. 직원이 통장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손님, 잔액이 3,500만 원 있으시네요. 혜임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이 남긴 보험금과 저축한 돈이었어요. 그리고 보령 집을 정리하면서 받은 돈도 있었죠. 이 정도면 충분해. 혜임 씨는 은행을 나와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커피를 시켜놓고 창밖을 바라보며 계획을 세웠어요. 첫째, 이 집을 팔 것. 둘째, 보령으로 내려갈 것. 셋째, 내 인생을 살 것. 계획은 간단했습니다. 하지만 실행하려면 용기가 필요했죠. 혜임 씨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할 수 있어. 나는 이제 냄새 폭탄이 아니야. 오후 3시쯤 집에 돌아왔습니다. 하진 씨는 거실에서 노트북으로 영상 편집을 하고 있었어요. 혜임 씨가 들어오는 걸 보더니 인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와 다른 시어머니의 태도가 불편했나 봐요. 혜임 씨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등기부등본을 책상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으로 부동산 중개업소에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아파트 매매 상담 좀 받고 싶은데요. 상담원이 대답했습니다. 네, 고객님. 어느 지역이신가요? 서울숲이요. 46평. 상담원의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아, 서울숲이시면 요즘 시세가 좋아요. 금매로 내놓으시면 한 달 안에 팔릴 겁니다. 금매요? 네, 시세보다 조금 낮게 내놓으시면 금방 나가죠.
요즘 서울 숲은 수요가 많거든요. 혜임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시세보다 얼마나 낮게 해야 하나요? 보통 5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 낮추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 한번 뵙죠. 전화를 끊고 혜임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떨리는 마음이었지만 동시에 후련했어요. 드디어 결정을 내렸으니까요. 저녁이 되자 윤호 씨가 퇴근했습니다. 혜임 씨는 거실로 나와 아들을 불렀어요. 윤호야, 저녁 먹기 전에 얘기 좀 하자. 윤호 씨는 넥타이를 풀며 물었습니다. 무슨 얘기인데요, 엄마? 중요한 얘기야. 하진이도 좀 불러줘. 윤호 씨는 하진 씨를 불렀습니다. 하진 씨가 나오자 혜임 씨는 소파에 앉으라고 손짓했어요. 세 사람이 거실에 둘러앉았죠. 혜임 씨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얘들아, 나 오늘 구청 다녀왔다. 윤호 씨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구청요? 왜요? 등기부등본 떼러. 하진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든 거였죠. 혜임 씨는 가방에서 등기부등본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보다시피 이 집은 네 명이야. 너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나한테 상속해 주신 거지. 윤호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건 알고 있었어요. 그래. 근데 나는 몰랐어. 내가 이 집에서 얼마나 천대받고 있었는지. 하진 씨가 급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을. 혜임 씨는 손을 들어 하진 씨의 말을 막았습니다. 하진아, 내 휴대폰 저장된 이름 봤어. 냄새 폭탄 보령알매. 하진 씨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혜임 씨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친구한테 보낸 메시지도 다 봤어. 나 없으면 이사 갈 수 있다는 것도, 이 집 팔아서 강남 가고 싶다는 것도. 윤호 씨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내를 쳐다봤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소리야? 하진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건 오해세요. 제가 화나서 한 말이에요. 진심이 아니었어요. 혜임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해가 아니야. 내 진심을 봤어. 나는 너희한테 사람이 아니라 집 명의자였던 거지. 윤호 씨가 말했습니다. 엄마, 제발. 이건 오해예요. 저희가. 혜임 씨는 아들의 말을 끊었습니다. 윤호야, 너도 마찬가지야. 엄마를 모신 게 아니라 집을 모신 거잖아. 엄마. 혜임 씨는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부동산 매매 상담 신청서였어요. 이 집 팔기로 했어. 다음 주 목요일까지 비워야 한다. 하진 씨가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짓이에요? 혜임 씨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짓? 내 집 파는데 왜 네가 화를 내니? 하지만 저희는 어디로 가라고요?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 나는 보령으로 내려간다. 윤호 씨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제발. 이러지 마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진이한테 잘 말할게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혜임 씨는 아들을 내려다봤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윤호야, 나는 70이 넘도록 남 눈치 보며 살았다. 남편 눈치, 시부모님 눈치, 손님 눈치. 이제는 며느리 눈치까지 봐야 하나? 나는 지쳤어. 엄마, 나한테 필요한 건 효도가 아니야. 존중이었어. 근데 너희는 나를 존중하지 않았어. 하진 씨가 울며 매달렸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혜임 씨는 하진 씨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차갑고 단호했어요. 하진아, 기회는 맨날 있는 게 아니야. 내가 나를 냄새 폭탄이라고 부를 때, 내가 내 요리를 싫어할 때, 내가 나를 짐이라고 생각할 때, 그때마다 나는 참았어. 근데 이제는 못 참겠다. 혜임 씨는 일어나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뒤에서 윤호 씨와 하진 씨가 우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방문을 닫고 침대에 앉으니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해방감의 눈물이었죠. 나는 이제 자유야. 이틀 뒤 부동산 중개업소 직원이 집에 왔습니다. 40대 중반의 남자 직원은 집안을 둘러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여기 정말 좋네요. 한강뷰에 층수도 좋고 28층 중 23층이면 채광도 완벽하죠. 혜임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얼마에 내놓으면 빨리 팔릴까요? 직원이 계산기를 두드리며 대답했습니다. 요즘 시세가 27억인데 급매로 26억에 내놓으시면 한 달 안에 계약 들어올 겁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부터 매물 올릴게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혜임 씨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두려움과 설렘이 동시에 왔죠. 이제 정말 돌아갈 수 없는 다리를 건넌 거였습니다. 윤호 씨는 그날 밤 회사에서 일찍 들어왔어요. 혜임 씨 방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엄마, 저예요. 혜임 씨가 문을 열었습니다. 윤호 씨는 눈이 붉었어요. 밤새 잠을 못 잔 것 같았죠. 엄마, 진짜 집 팔 거예요? 혜임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엄마. 제발 다시 한 번만 생각해 주세요. 제가 하진이한테 단단히 말했어요.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예요. 혜임 씨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윤호야, 너 솔직히 말해봐. 내가 여기 온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니? 윤호 씨는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그야. 엄마 혼자 계시면 위험하니까요. 그게 다야? 네. 혜임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는 진짜 내 마음을 모르는구나. 나는 외롭지 않았어. 보령에서 친구들도 있었고, 가게도 있었고, 내 삶이 있었어. 근데 너희가 모시겠다고 해서 온 거야. 가족이랑 같이 살면 좋을 거라고 생각했지. 엄마. 근데 여기 와서 뭘 했니? 나는 매일 눈치 봤어. 요리할 때도, 손녀 만날 때도, 숨 쉴 때도. 이게 가족이니? 윤호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혜임 씨가 계속 말했어요. 너는 엄마를 모신 게 아니야. 그냥 집에 데려다 놓은 거지. 엄마가 행복한지 편한지는 한 번도 안 물어봤잖아. 제가 잘못했습니다. 혜임 씨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윤호야, 나는 너를 원망하지 않아. 너도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한 거 아니겠니? 근데 나도 내 삶을 살 권리가 있어. 윤호 씨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저 정말 죄송해요. 그래. 알았어. 이제 그만 울어라. 혜임 씨는 아들을 안아줬습니다. 마지막 포옹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사흘 뒤 집을 보러 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30대 후반의 부부였는데 현금 보유자였죠. 집을 둘러본 뒤 바로 계약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집 마음에 듭니다. 계약금 내일 드릴게요. 혜임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잔금은 언제 주실 건가요? 2주일 안에 가능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집 비우겠습니다. 계약이 성사되자 윤호 씨 부부는 급히 이사 준비를 시작했어요. 하진 씨는 2, 3일 내내 울면서 짐을 쌌습니다. 윤호 씨는 회사를 반차내고 전세집을 알아봤죠. 결국 광진구에 28평짜리 전세집을 구했습니다. 전세금은 14억이었어요. 엄마, 저희 광진구로 이사 가요. 거기도 괜찮은 동네예요. 혜임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자기 짐을 다 싸놓은 상태였거든요. 큰 캐리어 2개와 보따리 하나. 그게 혜임 씨의 전부였습니다. 이사 전날 밤 소은이가 혜임 씨 방에 들어왔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혜임 씨는 손녀를 안았습니다. 왜 우리 소은이? 할머니 보령 가면 언제 와요? 혜임 씨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글쎄다. 할머니가 바빠서 언제 올지 모르겠네. 소은이가 울먹였습니다. 할머니 밥 그리워요. 할머니 냄새도 그리워요. 혜임 씨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담담했어요. 소은아, 할머니는 내가 제일 사랑해. 그거 알지? 네. 그리고 할머니가 해준 음식들 기억해. 된장국, 멸치볶음, 김치찌개. 나중에 소은이가 커서 요리할 때 생각날 거야. 소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우리 소은이. 혜임 씨는 손녀를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아이 앞에서 우는 건 비겁한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이사 트럭이 도착했습니다. 윤호 씨 부부의 짐을 실었죠. 혜임 씨는 현관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하진 씨가 마지막으로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너무 못됐어요. 혜임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았어. 어머님 건강하세요. 너도. 하진 씨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트럭에 올라탔어요. 윤호 씨가 마지막으로 인사했습니다. 엄마, 저희 가요. 엄마도 조심히 가세요. 그래. 잘 살아라. 엄마. 가봐라. 늦겠다. 윤호 씨는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트럭에 올라탔습니다. 트럭이 출발하자 소은이가 창문으로 손을 흔들었어요. 혜임 씨도 손을 흔들어줬죠. 트럭이 시야에서 사라지자 혜임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빈 아파트 안으로 들어갔어요. 가구도 없고 사람도 없는 텅 빈 공간이었습니다. 혜임 씨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10개월간 살았던 곳이었지만 이제는 낯설게 느껴졌어요. 이제 끝이구나. 오후에 새 집주인이 잔금을 가지고 왔습니다. 은행에 가서 송금 절차를 마쳤죠. 혜임 씨의 통장에 26억이 들어왔습니다. 그중 14억은 윤호 씨 전세금으로 보내줬어요. 남은 돈은 12억이었습니다. 이 돈이면 충분해. 혜임 씨는 택시를 타고 고속버스 터미널로 향했습니다. 보령행 버스표를 끊었어요. 출발 시간은 오후 5시였습니다. 버스 터미널 대합실에 앉아 있는데 윤호 씨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집 다 정리하셨어요? 응. 지금 고속버스 터미널이야. 엄마, 정말 가시는 거예요? 그래. 전화 너머로 윤호 씨가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혜임 씨는 가슴이 아팠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윤호야, 너 이제 가장이야. 가족 잘 돌봐라. 엄마. 그리고 소은이한테 잘해줘. 애가 제일 중요해. 네, 엄마. 나는 잘 살 거야. 걱정하지 마라. 전화를 끊고 혜임 씨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어요. 후회되는 건 아니었지만 허전하긴 했죠.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서울을 벗어나자 풍경이 바뀌었어요. 고층 건물이 사라지고 논밭과 산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혜임 씨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죠. 이제 진짜 내 삶이 시작이야. 3시간 뒤 보령에 도착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리니 익숙한 공기가 느껴졌어요. 서울의 매캐한 공기와는 달랐습니다. 바다 냄새가 섞인 보령의 공기는 편안했죠. 혜임 씨는 택시를 타고 예전에 살던 동네로 갔습니다. 집은 이미 동생한테 맡겨뒀어요. 동생 박혜수 씨는 68세였는데 혜임 씨가 서울 간 뒤로 집을 관리해주고 있었습니다. 집 앞에 도착하니 혜수 씨가 나와 있었어요. 누나, 왔어? 혜임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왔다. 서울은 어땠어? 별로였어. 혜수 씨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누나의 표정을 보니 대충 짐작이 갔거든요. 누나, 집 좀 고쳐놨어. 들어와 봐. 집 안으로 들어가니 놀랐습니다. 예전 모습과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거실은 작은 카페처럼 꾸며져 있었고 부엌은 음식점 주방처럼 깔끔하게 정리돼 있었죠. 이게 뭐니? 혜수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누나가 돌아오면 장사할 수 있게 해놨어. 반찬 가게 다시 하려면 시설이 필요하잖아. 혜임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혜수야, 울지 마. 누나는 여기서 행복해야 돼. 혜임 씨는 동생을 안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울었어요. 이번엔 슬픔도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감사함의 눈물이었죠. 이틀 뒤 혜임 씨는 간판을 달았습니다. 혜임이네 장터국. 메뉴는 간단했어요. 된장국, 멸치국, 조갯국, 그리고 반찬 몇 가지. 가격도 착했습니다. 된장국 한 그릇에 7,000원이었죠. 첫날은 손님이 별로 없었습니다. 동네 아주머니 2분이 오셨을 뿐이에요. 하지만 혜임 씨는 정성껏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어머, 혜임 씨. 이거 진짜 집에서 끓인 맛이네.
그럼요. 제가 직접 다 만들었죠. 된장도 직접 담그신 거예요? 네. 3년 묵은 된장이에요. 아주머니들은 감탄하며 국을 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반찬도 포장해 갔어요. 혜임 씨, 내일도 올게요. 네. 감사합니다. 이틀째 되던 날 손님이 5명으로 늘었습니다. 사흘째는 10명이었죠. 입소문이 나기 시작한 겁니다. 거기 보령장터 앞에 새로 생긴 국밥집 진짜 맛있어. 맞아. 사장님이 직접 다 하시던데 정성이 대단해. 가격도 착하고 7,000원에 이렇게 푸짐하게 주는 데가 어디 있어. 일주일이 지나자 혜임 씨의 가게는 동네 맛집이 됐습니다. 점심시간이면 자리가 없을 정도였죠. 혜임 씨는 아침 5시부터 밤 8시까지 일했지만 힘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행복했습니다. 서울에서는 냄새 폭탄이었지만 여기서는 사람들이 그 냄새를 찾아왔습니다. 된장 끓는 냄새, 멸치 볶는 냄새, 김치찌개 냄새. 그 모든 게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향이었죠. 한 달쯤 지났을 때 윤호 씨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저예요. 응. 엄마, 소은이가 맨날 울어요. 할머니 보고 싶다고. 혜임 씨는 가슴이 아팠지만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그래? 엄마, 한번 올라와 주실 수 없어요? 혜임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윤호야, 내가 가는 게 아니라 너희가 오는 게 맞지 않니? 네. 나는 이제 서울의 혜임 씨가 아니야. 보령의 혜임이야. 너희가 정말 나를 보고 싶으면 여기로 와. 윤호 씨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저희 가도 돼요? 가족이잖니. 당연히 와야지. 감사합니다, 엄마. 전화를 끊고 혜임 씨는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웃음이었어요. 2주일 뒤 토요일 윤호 씨 가족이 보령에 내려왔습니다. 소은이가 제일 먼저 달려왔어요. 할머니. 혜임 씨는 손녀를 안았습니다. 왔니, 우리 소은이. 윤호 씨와 하진 씨도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하진 씨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어머님. 혜임 씨는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들어와. 밥 먹었니? 아니요, 아직이에요. 그럼 국 끓여줄게. 앉아 있어. 혜임 씨는 부엌으로 가서 된장국을 끓였습니다. 두부도 넣고 애호박도 넣고 조갯살도 듬뿍 넣었죠. 그 냄새가 가게 안에 퍼졌습니다. 하진 씨는 그 냄새를 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전에는 싫었던 냄새였는데 이제는 그리운 냄새가 돼 있었어요. 밥상이 차려지자 가족들이 둘러앉았습니다. 혜임 씨가 국을 떠주며 말했어요. 많이 먹어. 소은이가 국을 한 숟가락 떠먹더니 웃었습니다. 할머니, 국 진짜 맛있어요. 윤호 씨도 국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역시 엄마 손맛이 최고예요. 하진 씨는 국을 먹다가 울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혜임 씨는 며느리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래. 알았어. 이제 그만 울어라. 식사를 마치고 혜임 씨는 가족들에게 가게를 구경시켜줬습니다. 소은이는 주방에 있는 큰 냄비를 보며 신기해했어요. 할머니, 여기서 매일 요리해요? 그럼. 할머니가 맛있는 음식 만들어서 사람들 주는 거야. 할머니 멋있어요. 혜임 씨는 손녀를 안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저녁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간판을 살짝 흔들었죠. 혜임이네 장터국. 혜임 씨는 그 간판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소은아, 할머니가 말해줄게. 할머니는 냄새 폭탄이 아니야. 할머니는 보령의 향이란다. 소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머니. 그날 저녁 혜임 씨는 가족들에게 작은 방을 내줬습니다. 좁았지만 따뜻했어요. 가족들은 함께 이불을 펴고 누웠습니다. 윤호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행복하세요? 혜임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이제는 행복해. 다행이에요. 윤호야, 너도 행복해야 돼. 그게 엄마 소원이야. 네, 엄마. 밤이 깊어지고 모두 잠들었습니다. 혜임 씨는 혼자 부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별이 총총히 떠 있었습니다. 혜임 씨는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나 잘 살고 있지?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 당신도 기뻐하겠지? 바람이 불어와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 잘했어. 혜임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따뜻했어요. 이른이 넘어서야 찾은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혜임 씨는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부엌에 가서 멸치 국물을 내고 된장국을 끓였어요. 그 냄새가 집 안가득 퍼졌습니다. 소은이가 일어나 부엌으로 왔어요. 할머니, 뭐해요? 국 끓이는 거야. 우리 소은이도 먹을래? 네. 혜임 씨는 손녀와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따뜻한 된장국 한 그릇과 갓 지은 밥, 그리고 김치 몇 조각. 간단했지만 행복한 아침이었죠. 밖에서는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혜임 씨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나는 이제 자유야. 그리고 행복해. 간판에 불이 켜졌습니다. 혜임인의 장터국 글자가 환하게 빛났어요. 그 빛은 동네를 비추며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혜임 씨는 앞치마를 두르고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죠. 그리고 혜임 씨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을 거야. 나는 나로 살 거야. 박혜임으로.